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이에요. 저도 제가 겪은 일을 한번 써보려고 해요. 글솜씨는 없지만 열심히 한번 제 이야기를 써내려가 보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후 전문대에 입학했어요. 딱히 공부엔 흥미도 없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사회생활을 하여 경험을 먼저 쌓고 싶었거든요. 전문대라고 해도 인하공전에 입학하여 항공과를 나왔어요.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었지만 아쉽게 면접 전형에서 떨어진 후 백화점 안내 데스크에 취직을 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다시 학원을 등록해 스튜어디스가 되면 된다는 마음으로 지금은 서비스 경력을 쌓자라고만 생각을 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들도 그런 저를 기특히 여겨주셨어요. 어려서부터 딱히 공부에 대해 집착을 하셨던 분들이 아니라 저와 친오빠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더 선호하셨거든요. 그렇게 자립심을 길러주셨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진취적이었었죠. 일단 여기서 일을 하며 경력을 쌓고 승무원 준비를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직장일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새로운 분야를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재밌겠다는 마음 하나와 열정 하나로 열심히 시작했어요. 우리 중에 네가 제일 먼저 취직했구나? 그래, 경력 좀 쌓다가 승무원 도전하면 되지. 오히려 서비스 업종이니까 더 플러스 점수를 얻을 수도 있고, 안 그래? 그래도 부럽다. 나도 빨리 돈 벌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싶어. 언제 졸업하냐? 금방이야. 그래도 너는 전문직이니까 훨씬 낫지, 안 그래? 그래도 우리가 다 하고자 하는 거 해서 다행이지 뭐. 그러니까 너네 백화점 한번 놀러 가야겠다. 친구 일하는 것도 보고 가서 쇼핑도 하고. 언제 일하는 거야? 스케줄 근무라 이게 왔다 갔다 하네. 너 올 때쯤 말해줘. 그때 근무 뭔지 보고 알려줄게. 내가 일하는데 온다고 하니까 신기해. 친구들은 제일 먼저 취직한 저를 부러워하면서도 은근 스튜어디스가 되지 못한 저를 안타까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 자신이 괜찮으니까 상관없었어요. 그렇게 백화점 근무에 익숙해져 갈 때쯤 참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잡상인은 물론이고 무조건적으로 VIP 대접을 바라는 사람들, 그리고 무작정 와서 저에게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오히려 백화점에서 일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는 시야도 넓어지고 관점도 넓어지게 되었답니다. 아니, 이거 지난번에 샀는데 환불 좀 해줘. 어떻게 쓰라는 거야? 집에 가서 보니까 완전 별로던데 아가씨가 책임지고 해줘. 아, 손님, 여긴 안내 데스크고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구매하신 매장 나오십니다. 그쪽에서 환불 문의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야? 아니, 여기 같은 백화점 직원 아니야? 지금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아, 참나. 무슨 직원 교육을 이따위로 하는 거야? 아가씨도 여기 직원이면 책임지고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손님은 왕인 거 몰라서 그래? 아, 몰라. 알아서 해줘. 아, 그럼 손님, 제가 이 제품 한번 문의해 볼게요. 카드랑 영수증 있으면 보여주세요. 그럼 얼른 문의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늘 일어났어요. 그럴 때마다 최대한 친절을 유지하려고 했고요. 조금 부글부글 끓었지만 남의 돈 벌기 쉽지 않으니 그저 그런가 보다 했어요. 타고난 성격도 무딘 편이라 이런 사람 있으면 저런 사람 있겠거니 했고요. 하지만 그 많은 진상들 중에서도
역대급 진상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한 중년의 여성분이셨는데 동물 출입이 금지된 백화점에서 본인의 강아지를 막무가내로 맡기려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저도 일하는 중이라 참 난감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아무리 얘기를 했지만 말이에요. 어찌나 고집이 센지 백화점 내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따져대는데 정말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저 안 된다는 말만 되뇌었죠. 아니, 왜 안 된다는 거야? 네가 하는 일이 이런 거 아니야? 우리 차차 좀 맡아줘. 알겠어? 잠깐만 나 쇼핑하고 있는 동안 맡아주면 될 것을 가지고 무슨 빡빡하게 굴어. 대형견도 아니고 소형견을. 너 내가 누군지는 알고나 이러는 거니? 어? 아, 손님, 죄송하지만 저희 백화점은 동물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동물과 출입하시면 안 되세요. 뭐야? 지금 나보고 상식이 없다는 거야? 금방 갔다 온다고. 우리 강아지 그럼 자에다 두라는 거야? 아니 잠깐 올라가서 쇼핑 좀 하고 온다는데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 너 월급 얼마야? 얼마 받고 이렇게 철통보안으로 여기 백화점에 충성하는 거니? 손님, 자꾸 이러시면 보안팀 부르겠습니다. 동물 출입은 엄연히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소용없어요. 죄송합니다. 뭐? 보안팀? 이게 누굴 진상으로 하나? 너 이렇게 서비스 교육받았어? 여기 백화점 점장 나오라고 그래? 어디서 이게? 제가 계속 안 된다고 하자 제 앞에 있는 서류들을 저에게 집어던지며 말하더라고요. 정말 역대급으로 모욕적이었죠. 사회생활 참 힘들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 힘든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날은 아주 멘탈이 탈탈 털려버린 날이었어요. 정말이지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이었어요. 정말 끈질기게 저에게 진상짓을 하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딸버린 저한테요. 점점 인내심의 한계가 다다르기 시작했어요. 이런 무례한 사람을 내가 더 상대해야 하는 건지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너 뭐라고 했어? 뭐 보안팀? 내가 지금 진상짓이라도 한다는 거야? 이게 어디서 손님 앞에 면전에 대고 진상이래? 아니요, 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하셔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물 출입은 안 되세요. 그러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거밖에 없어요. 백화점 규칙이라 어쩔 수 없거든요. 지속적으로 제가 안 된다고 했고 그날은 보안팀에서 와서 아주머니를 밖으로 내보냈어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한숨을 돌리고 집에 와 부모님께 오늘 있었던 사실을 얘기하니 부모님도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딸이 밖에 나가서 그런 꼴을 당했다고 하니 속상해 하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원래도 부모님이랑 미주알고주알 항상 주고받는 대화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얘기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은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 덕분에 그나마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자 오히려 위로가 되더라고요. 역시 부모님은 제 편인 느낌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참나. 아니, 어떻게 당연히 출입금지인데 그걸 막무가내로 봐달라고 하나? 참나. 아유, 그러게나 말이야. 하여간 별 사람들 다 있다니까. 그래도 너한테 해코지 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는 그냥 바로 보안팀 불러. 그렇게 왈가왈부 말할 것도 없어. 알겠지?
아우, 진짜. 이상한 사람 많다니까. 속상했겠어, 우리 딸. 오늘 이거 먹고 풀어. 그래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해줘서 좀 풀렸어. 그냥 하소연 한 거지 뭐. 돈 버는 게 어디 쉽나. 그러려니 해야지 뭐. 나 엄마 아빠 딸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 앞으로도 잘 헤쳐나가야지. 오늘도 얘기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 아빠. 역시 최고야. 일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 그만둬. 누가 너 보고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하는 사람도 없으니. 속상해서 원. 아니야. 내가 그래도 사회 경험해보고 싶어서 하는 건데 뭐. 걱정 마세요. 항공사 취직하면 더한 일도 많겠지. 부모님 때문에 마음이 좀 나아졌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잊혀갈 무렵 친구들이 백화점에 놀러 왔더라고요. 매번 학교에서 보거나 밖에서 봤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일하는 곳에서 만나니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유니폼 입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쑥스럽기도 했고요. 그러다 문득 친구들과 같이 온 모르는 친구 한 명도 있었어요. 처음 보는 친구였고 그 친구는 승무원을 하고 있다고 했죠. 제 꿈이 승무원이기도 해서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성향 자체도 새로운 친구 사귀는 걸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좋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약간 쎄한 느낌이 없진 않더라고요. 조금 이상했습니다. 절 약간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 절 경계하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약간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너 일하는 거 보고 싶어서 그냥 깜짝으로 왔어. 아, 여긴 내 친구 이승아. 놀다가 같이 온 거야. 승무원이기도 하니까 너랑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서. 공통분모가 같으니까 친해지면 좋을 거야. 안 그래? 딱 너희 둘이 친구하면 좋겠다 싶었어. 아, 정말? 그래. 나 10분 뒤에 점심시간이니까 너희 근처 카페 가 있어. 금방 갈게. 말하고 오지. 그럼 스케줄 바꿨을 텐데. 우리 저기 좀 구경하다가 여기 안에 카페 가 있을 테니까 글로 와. 그래도 키가 크니까 유니폼도 이쁘네. 그렇게 전 부랴부랴 점심시간을 받아 친구들에게 향했어요. 승무원을 하고 있다는 친구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말을 많이 걸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거의 단답이더라고요.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친구도 민망해하는 게 확 눈에 보였죠. 그리고 대화를 하던 중 이 친구가 저에게 경계를 한 것들이 왜 그랬는지 곧이어 알 수 있었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었지만요. 보라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너무 부럽다. 나도 대한항공 이력서 넣었었는데. 여기 근처 살아 혹시? 보라랑 셋이 와도 너무 좋겠다. 앞으로 종종 말이야. 언제 합격한 거야? 아, 나도 승무원 너무 하고 싶은데 지금은 일단 경력 쌓고 있어. 아, 뭐 난 한 번에 합격했어. 작년에 합격했나? 졸업하자마자? 넌 그럼 여기서 일하면서 경력 쌓는 거야? 굳이? 차라리 이 시간에 빨리 취업하는 게 낫지 않아? 여기서 배울 게 뭐가 있다고.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래? 아, 지원이가 어려서부터 호기심도 많고 이런저런 일도 하고 싶어 했거든. 그래서 여기 일도 배워보고 싶다고 한 거야. 난 그냥 이것저것 경험해보고 싶어서. 승무원이 됐으면 좋았을 테지만 아직 된 것도 아니니까 그 전에 경험하는 거지 뭐. 아,
근데 너 혹시 얼마 전에 어떤 아줌마가 와서 너한테 강아지 맡아달라고 하지 않았니? 네가 보안팀 불렀다며. 어머,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 소문 났나? 맞아. 동물 출입 금지인데 같이 오셨더라고. 그때 굉장히 애먹었어. 너 맞구나? 아니, 엄마가 와서 얘기하더라고. 그거 우리 엄마야. 강아지 짖지도 않고 낑낑거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몇 분을 못 봐줘? 강아지가 차에 있다가 질식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나 진짜 그 말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라가 여기 백화점에 친구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 그게 너라니. 진짜 대박이다. 나도 듣고 어이가 없더라 진짜. 몇 분을? 순간 어이가 없었죠. 너무 기적의 논리로 얘기하길래 제가 뭘 잘못했는 줄 알았어요. 순간 제기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친구에게 제 의사를 잘 전달하려고 했지만 그 친구는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이미 그 진상 손님과 다를 게 없이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또다시 그 일이 되풀이 되는 건가 싶었고요. 아니 사실 백화점에 동물이 출입 금지잖아. 몇 번이나 정중하게 얘기 드렸는데도 무작정 맡아달라고 하시길래 안 된다고 말한 거야. 그게 너희 어머니셨구나. 세상 진짜 좁다. 하여튼 그때 어머님도 기분 많이 나빠하시긴 했어. 그래도 내 일이니까 이해해줘. 나도 마음이 좋진 않더라. 너도 너무 마음 쓰지 마. 뭐 나도 위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니까 이해 부탁해. 그래, 지연이도 이유가 있겠지. 승아 네가 이해해. 근데 세상 진짜 좁다. 너네들이 어쩜 이렇게 만나? 신기하다 정말. 아, 이해? 남의 엄마 진상 만들어 놓고 이해라니. 그날 엄마가 얼마나 어이없어 하셨는데. 아, 너였다니 기가 막혀. 근데 난 내가 잘못한 거 잘 모르겠는데? 말 그대로잖아. 동물 출입 금지이기도 하고 난 회사 지침을 따랐을 뿐이고 네가 왜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지 모르겠네. 더더구나 우리 오늘 처음 본 사이 아니야? 뭐 나한테 듣고 싶은 말이라도 있는 거야? 미안하다고 해야지. 우리 엄마한테 안 그래? 네가 왜 승무원에 안 됐는지 알겠다. 딱 하는 서비스 꼬락서니가 그래. 뭐? 넌 어떻고? 처음 본 사람한테 말도 안 되는 걸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정상이고? 웃긴다 너 진짜. 보라야, 나 갈게. 그 친구는 처음 본 저에게 서비스가 엉망이라 승무원에 떨어진 거라며 막말을 하더라고요. 같이 온 친구도 민망한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였고 저도 더 이상 있으면 좋은 말이 안 나올 것 같아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어요. 그날도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 모녀가 백화점에 왔더라고요. 그 얼굴들을 보니 이게 뭔가 싶었어요. 일부러 온 것 같았거든요.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저에게 일부러 접근을 하면서 또 진상짓을 하더라고요. 이번엔 저에게 커피컵을 내밀며 샷 추가를 해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어이없다는 뉘앙스를 풍기자 그 모녀는 저를 또 힘들게 하더라고요. 아가씨, 우리 딸한테 얘기 들었어. 승무원 하지도 못해서 여기서 이러고 있다며? 그때 하는 걸 보니까 근데 할만 하더라. 안 그래? 서비스 마인드가 출중해야 승무원이 되는 거지. 우리 딸처럼. 지난번에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엉망진창이더구만. 이번에 만회할 기회를 줄게. 이거 아까 저기 커피숍에서 커피 내려온 거거든? 여기에 샤추가 하나만 해다 줘. 손님은 왕이니까. 아, 손님, 죄송합니다. 자리를 이탈할 수 없어서요. 커피숍에 다시 가셔서 샷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움 못 드려 죄송합니다. 야, 너 또 우리 엄마 무시해? 해오라면 해와. 지금 네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 손님 안내하고 손님한테 친절하게 하는 거. 무슨 이런 애가 승무원을 하겠다고 나대게? 넌 승무원 발끝도 못 따라와. 평생 백화점 인폰하면서 늙는 거지. 뭐라고? 아, 기막혀. 너희 모녀가 나한테 하는 건 멀쩡한 짓이고? 서비스를 받으려면 대우를 받게 행동을 해. 무식하게 이런 데 와서 갑질하지 말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갑질을 하니? 그때도 어이없었지만 참았는데 지금은 진짜 못 참겠다. 커피 알아서 내려 먹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어디다 샷 추가를 해달라고 해? 무슨 중증 환자도 아니고 진짜 진상이야 뭐야? 제 말이 끝나자마자 순간 그 친구는 화를 참지 못하고 제 머리채를 잡고 풍차를 돌리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순식간에 진상 모녀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조리돌림을 당했어요. 너무 분하고 억울하더라고요. 힘은 어찌나 센지 일이 이렇게 되자 보안팀에서 와서 또다시 모녀를 끌어냈고 전 상사한테 가서 이 일을 해명해야 했습니다.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억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멘탈이 약한 것인지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고 판단이 들었어요. 그때 이후로 좀 무섭더라고요. 사람을 대하는 일이요. 그 순간이 저에게 트라우마로 남았던 것이죠. 도저히 생각해봐도 제가 잘못한 점은 없는 것 같았어요. 더 억울했죠. 그래도 지원 씨 일 잘하는데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해봐. 우리도 알지. 저 사람들 진상인 거 알아. 자기뿐만 아니라 몇 번째야. 저 아줌마 항상 와서 말도 안 되는 거 요구하고 그러는 거 일부러 그러는 거라니까. 우리가 자기 마음 다 아니까 다시 생각해. 아니요, 죄송해요. 어차피 계속 오실 것 같고 저 진짜 제가 뭘 잘못한지 모르겠거든요. 죄송해요. 이렇게 마무리하게 돼서.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우리가 좀 더 차단해 줬어야 했는데 뒤늦게. 아휴. 지원 씨가 뭐가 잘못이야. 우리 안내팀 에이스인데. 내가 너무 아쉬워서 그래. 언제 또 이런 직원 만나나 싶기도 하고. 하필 저런 인간들 때문에 지원 씨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말이야. 그렇게 상사가 말렸지만 미련 없이 퇴사를 했어요. 꼭 이때일 뿐만 아니었지만 정말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 집에 와 울면서 이 일을 엄마 아빠에게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노발대발하시며 친구에게 전화를 해 그 친구네 집을 찾아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 상해의 진단서를 끊고 친구를 통해 그 친구에게 진단서를 보냈어요. 하지만 상해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그냥 그 친구는 벌금형에서 끝났더라고요. 돌아오는 사과는 전혀 없었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화가 나던지 제가 받은 상처는 돈에 비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이런 일을 당하자 부모님은 똑같이 만들어주겠다며 그 아이를 찾는다고 발벗고 나서기 시작했어요. 아주 미친 집안이네 그거. 보라한테 전화해서 그 친구 전화번호 좀 물어봐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참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자기들이 우리 딸한테 갑질을 해? 내가 분해서 못 견디겠네. 너 어디 다친 데는 없는 거야?
저런 것들은 바로 콩밥을 먹어야 하는 거야. 난 괜찮아. 어차피 이제 갈 일도 없고 보라한테 전화하면 보라만 난감하지. 이제 제대로 취직 준비해야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어디 그 인성으로 잘 사는지 한번 봐야지. 그 엄마의 그 딸.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나도 잊을래. 너무 힘들다. 내가 이런 일을 겪다니. 아유, 속상해. 정말 내가 만나면 그거 머리끄덩이 가만 안 둔다 아주. 감히 우리 귀한 딸을 건드려? 아유, 분해. 내가 아주 똑같이 상위 2주 끊어서 벌금 내고 말 거야. 사과는 무슨? 어디서 그런 배워먹지도 못한 것들이 우리 딸한테 알짱거려? 역시나 부모님은 제 편이셨고 그 친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걸 뜯어 말렸어요. 억울했지만 그렇게 저의 첫 직장 생활은 끝이 났죠. 그리고 전 본격적으로 승무원 준비를 들어갔습니다. 더 독하게 말이에요. 얼마나 독하게 했던지 준비 1년도 안 되어 다행히 아시아나 항공에 승무원으로 붙게 되었고 드디어 바라던 꿈을 이루게 되었어요. 승무원이란 꿈에 도달한 것이죠. 아유, 우리 딸 예쁘다. 승무원 제복이 잘 어울리네. 그래, 이렇게 새 출발하자. 아빠가 우리 딸 응원한다. 아유, 그러니까 너무 잘 어울려 우리 딸. 이제 꿈도 이뤘으니까 즐기면서 살아 행복하게. 그거면 돼 엄마는. 알겠지? 당연하지. 내가 승무원이 될 수 있었던 건 다 엄마 아빠 덕분이야. 너무 고마워요.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가족들에게 무한 축하를 받았고 그렇게 승무원의 길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죠. 시간이 흐르니 자연스레 그 일이 잊혀가더라고요. 그쯤 저희 친오빠가 결혼을 한다며 새언니 될 사람을 소개한다고 하더라고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어요. 저와는 다르게 항상 공부만 하던 모범생이었기에 그런 오빠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더욱더 축하하게 되더라고요. 오, 이제 장가가는구먼. 새언니 될 사람이 나랑 동갑이라 했나? 그래도 언니라고 깍듯이 모셔야지, 안 그래? 당연하지. 너랑 같은 승무원이야. 내가 무슨 승무원이랑 인연이 깊나 보다 싶었어. 아마 너랑 통하는 게 많을걸? 오, 승무원이라니 미모는 보장이군. 아, 빨리 보고 싶다. 너무 궁금한데? 나랑 너무 잘 맞으면 좋겠어. 그럼 자매같이 지낼 거야. 자매같이 지내면 좋지. 외동이라 더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엄마 아빠도 좋아하셔야 할 텐데. 은근 긴장되네 이거. 오빠가 데려올 새언니라는 사람이 승무원이라는 말에 더욱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좋은 언니가 생긴 것만 같아 벌써부터 들떴었죠. 그리고 오빠가 인사시키러 온다는 그 주 주말이 되었고 저를 포함하여 엄마와 아빠도 엄청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기다렸을까. 오빠와 함께 현관을 들어서는 그 얼굴을 보고 전 남빛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몇 년 전 백화점에서 제 머리채를 잡고 풍차를 돌린 그 진상 고객이었던 거죠. 순간 벙찌면서 어이가 없으면서 한편으론 네가 여길 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진상은 절 보지도 못한 채 순진한 얼굴을 하면서 엄마 아빠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정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지호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여동생분도 승무원이시라고. 나 기억 안 나니 너? 되게 못 알아보겠다. 그 사이 코 수술이라도 했나 봐.
그래도 알아보겠다. 그 인상 어디 가겠니? 얘, 이게 무슨 말이야? 너 새언니 될 사람한테 그게 무슨? 지원이 네가 아는 사람이야? 아니면 뭐 혹시 건너서 알게 된? 엄마, 아빠, 나 그때 백화점 그만둘 때 머리채 잡히고 난리 났었잖아. 내 머리채 잡은 게 이 기집애야. 말도 안 되는 말 하면서 그때 왜 나 상해 진단서 끊고 일 그만두고 그 엄마랑 쌍으로 와서 몇 날 며칠을 나 괴롭혔던 그 기집애가 이 기집애라고. 아니, 너 지원이야? 아, 오랜만이다. 그때는 좀 오해가 있었지?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니? 설마 지호 씨 동생이 너야? 그래, 나다. 왜, 놀랬어? 너 아주 뻔뻔하게 얼굴 들고 잘 다니는구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원. 가해자가 잘 사는 세상이라니까. 제 말이 끝나자 그 진상은 입이 떡 벌어지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고요. 저희 엄마 아빠는 제 말을 듣자마자 표정이 굳어지고 순식간에 저희 엄마는 그 진상 머리채를 잡고 제가 그날 당했던 것처럼 풍차를 돌리더라고요. 그 진상은 소리를 꽥꽥 질렀죠. 통쾌한 한방이었어요. 엄마는 그날 일이 가슴에 사무쳤다는 듯이 아주 머리채를 야물딱지게 잡아대고 풍차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머머, 어머님, 이거 놓고 얘기하세요. 그날 일은 제가 해명할게요. 아니, 제가 그땐 어리기도 했고 뭘 몰라서, 네? 뭘 모르긴 뭘 몰라. 내가 너네 엄마랑 너한테 당한 굴욕만 생각하면 너 그때 아주 손맛 좋더라. 나한테 승무원 발끝도 못 따라온다며. 평생 백화점 인포나 하며 늙어 죽을 거라며. 너 그때 그 팩이 어디 갔니? 네 인성 이미 들통났어. 네가 감히 우리 딸 머리채를 잡고 힘들게 해? 내가 너 면상 한번 보려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렇게 포기되네. 제 얘기가 끝나자 친오빠도 그날 사건을 알았기 때문에 본인의 여자친구한테 너무 실망한 것 같았어요. 저희 오빠는 대학병원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늘 공부밖에 모르고 일밖에 몰랐던 오빠가 저런 진상 여자애를 만났다는 것이 끔찍했어요. 그리고 그런 재원을 저런 인성 바닥한테 절대 장가보낼 수 없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저 집은 엄마부터가 글렀거든요. 저희 엄마도 그날 제가 받은 서름을 아시는지 한참을 머리채를 잡고 풍차를 돌리다 놔주시더라고요. 그 진상은 울먹울먹거리면서 저에게 사과했고요. 우리 그때 어렸었잖아. 이해 좀 해주면 안 될까? 지금 몇 년이 지났기도 했고, 그리고 이젠 오빠랑 나랑 결혼할 사이인데. 어머, 아가씨, 웃기네. 누가 결혼을 시켜? 그딴 집안 안 봐도 비디오지. 결혼 꿈깨. 지호 너도 결혼 생각 마. 알겠어? 그리고 나한테 오늘 머리채 잡힌 거 어디 진단서 끊어와. 똑같이 벌금 내줄 테니까. 어린 게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말이야. 사과를 할 줄 알아야지. 아휴, 면상이 이런 면상이었어? 당장 나가 우리 집에서.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으니 나가란 말이야. 그래. 몇 년 전이나 많아. 안 봐도 비디오야 그런 집안. 상식이 통하지도 않는 집안 절대 안 돼.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지호도 마음 접어라. 너 만약 결혼한다면 우리도 너 아들로 생각 안 해. 알겠어? 절대 그런 결혼 꿈도 꾸지 마. 얼른 데리고 나가. 아빠와 엄마는 결혼이란 말에 노발대발하였고 오빠도 체념하듯이 그 진상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절대로 결혼시킬 수 없다고 못을 박았고요.
저 역시도 그런 집안에 잘난 우리 오빠가 결혼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역시 오빠는 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진상에게 헤어짐을 통보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웃기던지 자기 발등을 찍은 셈이죠. 헤어지자. 솔직히 그때 일 나도 듣고 많이 욕했어. 너랑 너희 어머니 그러신 분인 거 알았으면 안 만났을 거야. 내 동생이 상처가 꽤 오래 갔거든. 그걸 무시하면서까지 너랑 결혼하고 싶진 않다. 그러니까 인생 똑바로 살지 그랬어. 오빠, 내가 다 설명할게, 응? 제발. 우리 결혼까지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해. 우리 엄마 의사 사이 본다고 지금 얼마나 들떠 있는데.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진짜 지훈이한테 잘할게 이제, 응? 그러니까 제발. 너희 집은 내가 의사라고 좋아했나 보지? 그래 뭐 의사 타이틀 다 좋아하지.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헤어져 그냥. 안 돼. 내가 어떻게든 오빠 마음 돌릴 거니까 그리 알아. 알겠지? 나 오빠랑 못 헤어져. 절대로. 오빤 나랑 결혼하게 되어 있어. 끈질기게 매달려도 오빠가 받아주지 않자 이번엔 타깃을 저로 정했는지 그 진상모녀가 함께 절 찾아왔더라고요. 몇 년 전이지만 저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며 말이죠. 이 진상도 보기 힘든데 그 아줌마 진상을 보고 있자니 웃음이 나왔어요. 기가 막혔고요. 그리고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해도 받지 못했던 사과를 지금 이렇게 둘이나 저에게 와서 사과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감히 날 그렇게 짓밟은 대가를 지금 톡톡히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우스웠어요. 아가씨, 아유, 그때 내가 미안해. 아가씨 오빠 설득 좀 해줘요, 응? 아니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 안 그래? 그때는 내가 좀 우울증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상처 많이 받았지? 아유 진짜 미안해요. 그러니까 오빠 좀 설득해줘요, 부모님이랑. 네? 제가 왜요? 이제 와서 저한테 이러는 게 웃기네요. 그때는 아주 절 버러지만도 못한 취급을 하더니 의사 사이 보게 생겼다가 못 보게 생겼으니 이러는 건가요? 자업자득이죠. 아줌마랑 아줌마 딸. 아마 나한테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진상짓 했을 텐데 그거 거두려면 더 사과하고 다녀야 할 거예요. 이렇게 찾아와도 저희 집 마음 안 바뀌니까 그냥 애당초 포기하세요. 아셨죠? 제발 한 번만 그 오빠 마음 좀 돌려주면 안 될까? 아나랑 우리 딸애가 이렇게 빌게. 사람이 실수도 하고 사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래. 진짜 한 번만 너그럽게 생각해주라. 우리 그래도 동갑에다가 같은 승무원이고 꽤 잘 지낼 수 있잖아. 안 그래? 안 그래. 너만 그렇게 생각하지. 난 너 따위 인성이랑 말도 섞고 싶지 않아. 그냥 네 발등 네가 찍었다고 자책하고 살아, 평생. 전 이 말을 끝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결국 오빠는 파혼을 진행했어요. 끝끝내 결혼식이 엎어지자 친구 보라에게 듣기론 거의 그 진상은 폐인처럼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알고 보니 직장에서도 성격 파탄자라 이번에 오빠랑 결혼만 하면 직장도 간두고 의사사모가 될 거라고 친구들 사이에서 자랑자랑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도 결혼으로 오빠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직장에서도 의사 남자친구 잡았다며 곧 결혼한다고 사직서 쓴다고 소문을 그렇게 내고 다녔다는데 파혼한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이 수군수군 된다고 하고요. 정말 본인 발등을 본인이 찍은 셈이죠.
몇 년이 지나도 돌아오더라고요. 친구 보라도 정말 다행이라며 저에게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자기도 친구로 지내지만 이제 곧 손절할 친구라고 하면서 인성이 바닥인 건 승무원 세계에서 유명하다며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그때 휘두른 풍차 돌림에 대한 언급은 없더라고요. 상해 진단서를 끊었으면 우리도 벌금 내고 말았을 텐데 일말의 양심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마저 오빠가 돌아올 거라고 말도 안 되는 희망사항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진단서는 끊지 않더라고요. 사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나마 제가 겪은 일로 세원이 될 사람을 걸렀다고 생각하니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오빠에게 미안하지만 오빠는 그래도 그 일이 더 용서가 안 되는지 별로 타격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참 본인이 한 잘못은 언젠가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꼭 맞는다는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 역시도 이번 일을 계기로 남들에게 오히려 더 상처를 주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동안에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을 정산하고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었는데 결국 제가 원하던 아이는 가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제가 받는 상처 또한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걸 확신하게 된 이후부터 저는 더 이상 시댁에 필요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시부모님한테 손주를 안겨줄 수 없는 몸이라는 게 최종 결정이 나게 되자 더는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남편마저도 저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면서 심각한 우울증 증상으로 약까지 복용할 수밖에 없는 안 좋은 상황들을 겪어야만 했어요. 여자로서 임신을 할 수 없다는 건 저에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날들이었고 시댁 식구들의 차가워진 모습들까지 더해져 더 이상의 부부 생활은 불가능할 것 같아 차라리 이혼하고 각자의 길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과 저녁에 이혼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가려 했는데 그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불임으로 임신을 할 수 없다는 확정 판정을 받게 되면서부터 외박이 상당히 잦았었는데 아무래도 원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저와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만큼 남편은 차가워졌고 제가 평소에 알던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가족들 모두 남편과 닮은 아이를 원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충족해주지 못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 대한 불만만 쌓이게 되었죠. 남편이 저에게 보이는 행동들은 제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을 나오게 만들려는 행동으로 보여 집에 들어왔을 때 이혼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었는데 그날 외박을 했던 남편은 제 전화도 받지 않았고 집에 3일 동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남편이 시댁에 있냐고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건 시모의 막말뿐이었어요. 임신도 안 되면서 남편까지 밖에서 떠돌아다니게 만든다며 얼마나 힘들면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겠냐고 상처되는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제가 시모에게 전화 한 통 한 이후 3일 만에 남편이 집에 들어오긴 했지만 저도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말이 나왔어요. 이제 들어오는 거야? 지금이 몇 시인지 알고는 있어? 아무리 나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더라도 집에는 들어와야지. 연락도 없이 3일 만에 들어오면 어쩌자는 건데? 내가 언제 들어오는 것까지 당신한테 보고해야 돼? 알아서 들어올 텐데 무슨 참견이야? 어차피 우리 관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거 잘 알잖아? 그래.
당신 말대로 우리 관계에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거 나도 잘 알아. 하지만 우리 아직 법적으로 부부야. 그리고 이혼하려면 정리해야 될 것들도 많잖아. 당신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될 텐데 불필요하게 끌 필요는 없다는 거야.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 테니까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각자 갈 길 가자. 나도 이런 대우 받으면서까지 당신과 결혼 생활 유지하고 싶은 마음 없어. 내가 임신 안 하고 싶었겠어? 나도 누구보다 아이를 원했었고 정말 노력 많이 했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걸 어떡해. 병원에서 시키는 건 다 해봤잖아.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더 이상 없고 병원에서는 불임을 확정지어 버렸잖아.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당신의 태도 또한 180도 바뀐 거고 그동안 내색을 안 한 것뿐이지 나도 다 느끼고 있었어. 나를 함부로 대하고 막말도 가리지 않고 쏟아내는데도 참고 있었던 건 당신한테 아이를 안겨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해서 그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우리 둘 다 지쳤고 서로가 생각하는 방향은 많이 다르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당신은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어? 서로 합의 이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잠깐만.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말 아직 안 끝났잖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필요 있어? 어차피 우리 이혼할 거고 이제 남이 될 텐데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것뿐이야. 남편은 갑자기 방문을 열더니 집안에 있던 물건들을 전부 다 밖으로 꺼내 던지기 시작했어요. 저와 대화를 하던 도중 보인 돌발 행동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남편의 한마디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저와 함께했던 10년의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10년간 함께 결혼 생활하면서 사용해왔던 제 물건들과 옷들을 전부 다 집 밖으로 내던져 버렸고 순식간에 펼쳐진 남편의 돌발 행동에 경악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분노하고 있는데 흥분한 남편은 저를 보며 다가오더니 제 어깨를 붙잡아 집 밖으로 강하게 밀어냈어요. 최대한 좋게 마무리 지으려 했었는데 남편의 행동은 저를 미치게 만들었고 제 어깨를 잡았던 손을 뿌리쳐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좋게 해결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들까지 전부 다 밖으로 내던져 버려 참을 수가 없었고 너무 화가 나서 눈물까지 쏟아졌는데 남편은 제가 본 앞에서 벽에 걸려있던 웨딩 액자를 떼어내더니 그대로 바닥을 향해 강하게 내리쳤어요. 그래도 10년간 서로 의지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같이 이겨내왔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을 뿐 남편은 저와 함께 사는 게 결혼 액자를 깨부술 만큼 싫었다는 걸 이혼 얘기가 나오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남편은 울고 있는 저를 조금의 감정도 없이 밖으로 내쳐 버렸네요. 그리고 산산조각 깨져버린 액자까지 저에게 던진 뒤 이혼 소송을 진행할 거라며 확고하게 얘기한 뒤 현관문을 강하게 닫아 버렸습니다. 한참 동안 현관문 앞에서 널브러진 물건들과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찍었던 결혼사진 액자가 깨져버린 걸 보면서 오열을 했어요. 그렇게 그날 이후 남편은 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지저분한 싸움으로까지 이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편이 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는지 한동안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남편한테 많은 실망을 했어요. 부모님께선 남편의 집에까지 찾아가 얼굴 보면서 최대한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지만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끝까지 만나주려 하지 않자 부모님께선 시댁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희 가족이 시댁에 가자
그제야 남편의 얼굴도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희가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할 정도로 좋은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소송 문제 때문에 이러는 거면 그만 돌아가 주시죠. 제 딸이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다는 걸 아시면서 10년을 손해봤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건 너무 억지 아닌가요? 제 딸한테만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니잖아요.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데 천서방은 제 딸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죠? 임신을 하기 위해 병원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이 꽤 있었는데 그걸 천서방은 전부 다 지키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신을 제 딸이 혼자 하는 것도 아닌데 옆에서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건데 본인은 건강하고 문제 없다면서 병원에서 시키는 걸 무시하고 있었으면 그건 천서방한테도 잘못이 있는 건데 무작정 제 딸한테만 탓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몰아가면 저희도 좋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서로가 이혼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래도 적지 않은 세월을 함께 보냈는데 이혼 소송으로 마지막까지 안 좋아지는 것보다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정말 끝까지 지저분하게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한테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하는 건데요. 검사해봤을 때 충분히 건강하다는 결과 나왔었고 임신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했었어요. 건강은 하지만 당신의 정자가 건강하다고는 안 했지. 매갈이 없이 활동력이 너무 떨어진다고 임신도 하기 전에 전부 소멸된다는데 이게 왜 내 탓이라고만 하는 건데? 당신도 일반인보다 개수도 훨씬 적어서 자연 임신은 힘드니까 시험관 시술까지 했던 거였잖아. 그런데 나 혼자 노력해서 임신이 되는 게 아니라서 의사도 당신이 좀 더 신경 써주길 바랬었는데 의욕적으로 도와주지도 않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전날에 술이나 퍼먹으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병원에 갔던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으면서 모든 게 내 잘못으로만 몰고 간다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서로 안 좋은 꼴 보는 것보다 최대한 좋게 마무리 짓자는 건데 10년간 손해본 세월에 대한 위자료를 줘야 된다고?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 누구보다 어머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혼 소송으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좋게 마무리 짓자고요. 내가 미쳤니? 내 아들 인생이 10년을 손해봤고 나 또한 그만큼 많이 늙었는데 원하는 걸 얻지도 못한 채 이혼을 하게 됐는데 당연히 소송으로 보상을 받아야지. 처음 내 아들과 결혼을 했을 때는 바로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더니 10년간 네가 한 게 뭐야? 남들은 부부끼리 서로 눈만 맞으면 임신이 된다는데 너는 남들 다 되는 임신 그거 하나 안 돼서 얼마나 많은 돈이 깨졌어? 그런데 나보고 좋게 넘어가라고? 오늘 너 혼자 우리 집에 와서 이런 말 했으면 바로 머리털 전부 뽑아버렸을 거다. 너는 우리 집안에 죄를 지은 거나 다름없는 거야. 너 말고 다른 여자를 우리 집 며느리로 들였으면 벌써 애가 10살이다. 저희 부모님은 최대한 좋게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 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이혼 소송을 밀어붙이는데 전혀 말이 안 통했어요. 그래도 10년을 함께 해왔었는데 등 돌리면 남이라더니 남편과 시모는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댔습니다. 결국 대화로 풀어가려 했지만 저희 가족도 감정이 많이 상했던 터라 똑같이 이혼 소송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온갖 상처를 다 주면서 지저분한 싸움으로 이어졌고 법적 싸움이 꽤 오래 지속되어 가자 제가 그동안 겪고 있었던 우울증 증상은 더욱더 심해졌어요. 정신과 담당 의사는 10년간 아이를 가지고 싶었던 간절했던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거기에다가 그동안 의지하면서 지내왔던 남편에게까지 받은 상처로 인해 우울증이 더 심각해진 것 같다고 약 용량을 더 늘려서 다시 처방받게 되는
안 좋은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그때 당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정도까지 증세가 심해져 제 곁에 항상 부모님이 계셨어요. 다니고 있던 회사까지 그만둘 정도로 괴로운 시간들이 지속되어 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다녀온 이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에 올라탔는데 문자 한 통이 오더군요. 아무 생각 없이 문자 내용을 확인했는데 그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저에게 전송된 사진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시댁 식구들이 제주도 호텔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시모 옆에 낯이 익은 한 여자가 시모와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그 여자의 배는 만삭이었고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놀라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이혼 소송 중이니까 법적 싸움이 끝나면 남이 되는 건 맞지만 아직 마무리 짓지 않은 상태라 법적으로 부부인데 시모 옆에 있던 만삭의 여자는 누가 봐도 이혼 소송 기간 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증거가 되는 거였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이혼 소송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 새 삶을 저 몰래 꾸리고 있던 걸 전송된 사진 한 장으로 알 수 있었고 시모가 저에게 보낸 문자 한 통에 화가 나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상태에서 전화를 연결하려는 순간 뒤이어 시모에게 또다시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온 문자를 보게 된 저는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시모의 문자를 다시 읽어보니 다른 사람에게 보낼 문자를 저에게 잘못 보냈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법적으로 아직 저와 남편이 부부관계인 상태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 엄연한 불륜관계에 성립이 되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 사람들인데 저에게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된 거였죠. 시모는 다른 사람에게 이게 제대로 된 가족 사진이라면서 지긋지긋했던 며느리 갈아치워 속 시원하다며 저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던 문자 내용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곧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제 전화를 받던 시모는 예상대로 저에게 화를 냈어요.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냐? 전화를 다 하고 쓸데없는 말 할 거면 전화 끊을 테니까 용건만 간단하게 말해라. 내가 지금 한가하게 너랑 전화할 상황이 아니거든. 아, 그래요? 저한테 문자 한 통이 왔길래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이 사진 누구에게 보내주려는 거였어요? 딱 보니까 친구분한테 전송하려는 것 같았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정신없었나 봐요. 사진까지 잘못 보낼 정도로 옆에 팔짱 끼고 있던 새며느리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 여자 만삭이던데. 그럼 저와 이혼 소송 문제로 얘기하기도 전에 만났다는 거잖아요. 문자를 보낼 거면 좀 더 신중하게 확인하고 보냈어야죠. 친구분한테 제 욕을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잠깐만.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에구머니나. 내가 친구한테 보낼 문자를 너한테 잘못 보냈구나.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내 옆에 팔짱 끼고 있던 여자는 내 며느리가 아닌데? 그건 네가 착각한 거다. 아직 이혼 소송도 안 끝났는데 정신 나간 짓을 하겠니? 멍청하게 너한테 돈 나가는 행동을 하겠어? 쓸데없는 상상하지 말고 너 앞가림이나 차려라. 전화번호를 차단해야지. 너 때문에 내가 마음 편히 여행도 못 다니겠다. 아, 그래요? 저는 또 문자에 우리 새 며느리라고 내용이 적혀 있길래 그이가 저랑 이혼도 하기 전에 다른 새 며느리를 벌써 들인 줄 알았죠. 저도 어머님이 보낸 문자를 보고 이렇게 허점을 드러낼 뿐이 아닌데 왜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낸 건지 처음엔 좀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라고 했으니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이 보낸 사진을 유심히 봤는데요. 제주도로 여행 간 게 너무 행복했나 봐요. 얼굴이 아주 활짝 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 며느리로 지내는 동안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보내드리지 못했었잖아요. 그이와 이혼 문제와는 별개로 제 마음 한쪽에 불편했던 거를 좀 풀고 싶은데 괜찮으시다면 지금 들어갈 객실보다 좀 더 좋은 객실로 올려드려도 괜찮을까요?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제 마음의 짐을 덜고 싶어서 그런 것 뿐이니까 어머님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옆에 있던 여자도 그이가 저 몰래 바람 피워서 임신하게 만든 여자도 아니라면서요. 잠깐 안내 데스크에 호텔 지배인이나 관계자분 좀 바꿔주시겠어요? 결제는 제가 바로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그렇게 알고 저는 최고가 객실로 업그레이드 해드릴게요. 시모는 태도가 바뀐 제 모습에 많이 당황을 했는지 말까지 더듬거리고 있었지만 아무 조건도 없이 객실을 최고급으로 올려주겠다는 말이 싫진 않았는지 제가 그동안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신경 쓰지 못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시모는 객실 업그레이드를 받길 원했어요. 그렇게 호텔 관계자분과 전화통화가 연결이 되자마자 바로 저는 지배인의 이름을 호명하며 바꿔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지배인과 전화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정희. 지금 많이 바쁘지 않으면 내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어? 지금 정면 앞에 보이는 사람들 내 시댁 식구들이거든? 지금 이혼 소송 중인데 거기 임신한 여자 있을 거야. 나 몰래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 아이까지 만든 것 같아. 그런데 그 여자를 내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너한테 하나 부탁 좀 하려고 하거든? 일단 내가 최고가 객실로 올려준다고 하면서 의심 가지 않게 말을 좀 해놨거든. 미안하지만 돈은 줄 테니까 객실 좀 올려주고 내가 갈 때까지 나 없는 동안 네가 그 사람들의 의심되는 행동들 좀 증거물로 만들어줄 수 있겠어? 제주도에 많고 많은 호텔 중에서 하필 내 친구가 지배인으로 있는 호텔에 들어갈 거라곤 꿈에도 몰랐다. 그래, 고마워. 지금 당장 출발할 거니까 그때까지 너한테 부탁 좀 할게. 이 문제 해결되면 나랑 밥 한 끼 하자. 시댁 식구들이 들어갔던 호텔은 제 친구가 지배인으로 일을 하고 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시댁 식구들이 들어가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죠. 저는 시모의 긴장을 풀게 만들어 제가 모르는 상황들을 확인을 해야 했기 때문에 친구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최고가 객실로 업그레이드를 받아 호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제 부탁으로 시댁 가족들을 감시했고 저는 급하게 제주도로 출발을 했어요. 모든 상황을 제 두 눈으로 전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시모가 저와 전화 통화할 때 대화 내용을 전부 다 녹음해 두었었고 남편이 저 몰래 그동안 외간 여자를 만나왔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그렇게 제주도로 급하게 움직이게 되었네요. 사진 속의 내연녀와 시댁 식구들이 하루 이틀 만난 사이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제 직감이 맞는다면 이혼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남편은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거였고 제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왔을 때 집안의 물건을 전부 집어 던졌던 건 이미 남편의 마음속에는 다른 여자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제주도에 도착을 했고 복잡해진 머릿속을 정리해가면서 호텔에 도착을 하니 친구가 저에게 급히 달려왔어요. 그리곤 시댁 식구들과 내연녀가 찍혀있는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 아까 하도 정신없어서 친구한테 사진을 보낸다는 게 걔한테 보낸 거 있지? 내 친구 황정이랑 이름이 똑같아서 헷갈렸잖아.
며느리라고 저장해 놓는 것도 싫어서 바꿔놨더니 이산환이 났네. 아니라고 잡았대니까 그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던데. 아, 왜 이렇게 찝찝하지? 갑자기 나한테 그동안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못 해준 것 같다고? 객실을 업그레이드 해줬다니까? 걔가 임신하려고 그동안 가족들 신경이나 썼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이 사람 봐봐요. 딱 한 번이었는데 바로 임신했잖아요. 그럼 누가 잘못이겠어요? 걔가 100% 잘못인데 저한테도 문제가 있다면서 고집을 부리니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저도 이제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 사람 얼굴 보는 게 얼마나 지겨운데요. 여자가 임신을 못하면 그게 여자예요? 어찌됐든 본인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으니까 이번 법정에선 확실하게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친구가 시댁 식구들 몰래 찍어두었던 영상의 대화 내용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보게 된 내연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동네 분식집에서 일하는 여자였어요. 언제부터인가 분식류를 자주 포장해와서 맛있다고 극찬까지 하며 거의 매일 먹던 남편이 알고 보니 둘이 눈이 맞아 붙어있던 거였죠. 저도 몇 번 가서 사 먹어보긴 했었는데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는 평범한 맛이었거든요. 정말 둘의 조합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이였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건네준 증거만으로도 충분했었지만 제 두 눈으로 확실하게 보고 싶어 때를 기다렸는데 잠시 뒤 최고가 객실에서 시댁 식구들과 내연녀가 같이 나오고 있었어요. 바깥바람 좀 쐬고 싶다는 내연녀의 말에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죠. 임신했다고 왕처럼 떠받들어 모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우라통이 터졌고 몰래 숨어서 쉬지 않고 셔터를 누르고 있었는데 내연녀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는 말에 저도 내연녀의 뒤를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볼일을 보는 척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내연녀가 누군가와 심각하게 전화통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엄마. 괜찮다니까요? 날짜 계산해보니 저 사람 아이가 분명히 아니긴 해요. 뻔한 걸 유전자 검사를 왜 해요?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분식집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저 집안 며느리로 들어가 살면 그래도 돈 걱정 없이는 살 수 있다고요. 아, 그러니까 제발 전화 좀 그만해요. 어차피 이혼 중이고 제가 그 사람과 만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 뱃속에 아이가 태어난다고 이번 법정 때 최대한 조율해서 상황을 마무리 짓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괜한 걱정 말고 그 입 좀 다물고 있어요. 그럼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저 인간은 이미 나한테 푹 빠져 있고 아이만 낳아줘도 저를 떠받들고 살 정도라니까요. 그 사람 아이가 아니라도 자식이 한 맺힌 사람이라 친자식처럼 키울 테니 두고 보세요. 제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엄마도 그냥 모른 척 절대 티내지 마요. 안 그럼 나 엄마 얼굴 평생 안 볼 거야. 자식이 잘 되길 바라야지. 이 나이 먹고 무슨 양심을 따져? 그럼 나 혼자 분식집 하면서 누가 아빠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혼자 키우라는 거야? 아, 나도 일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 알았겠어? 다시는 술 먹고 허튼 짓 안 하면 되잖아. 엄청난 말을 듣게 되었고 남편은 분식집 여자에게 완전 호구 잡힌 거였습니다. 혹시 몰라 화장실에 따라 들어와 봤는데 엄청난 대물을 낚아버린 거였어요. 더 질질 끌어봤자 피곤하기만 할 것 같아 제가 원하던 영상들을 전부 다 확보한 뒤에 호텔 주위를 걷고 있던 시댁 식구들 앞에 불쑥 나타났고 저를 본 시댁 식구들은 경악을 하며 뒤로 나자빠져 버렸네요. 남편은 바람이 아니라며 끝까지 우겼지만 제가 내밀었던 증거물을 보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법원에서 남편이 저 몰래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물을 제출했고 법정에서는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한테 제주도 호텔 최고가 객실 요금까지 포함된 위자료를 받아내고 이혼 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가 있었어요. 시모의 실수 하나로 모든 상황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죠. 그리고 아직 저에게 남아있는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물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내연녀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남편이 결정한 선택을 제가 바로 잡아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본인들이 선택한 여자인데 제가 굳이 그 인간들을 도와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현재 내연녀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전 남편의 친자식인 줄 알고 집안에 경사 났다며 동네 잔치까지 벌였다는 소식까지 들을 수 있었네요. 남의 자식 평생 뒷바라지하며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이혼했지만 후회 없고 다시 시작되는 제 삶이 행복만 펼쳐지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시댁 집안에 대해 사연을 신청하고 싶어 글을 쓰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2년 전에 부모님이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게 되시면서 제 인생에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부모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댁에서는 전혀 다른 태도로 저를 대하면서 많은 상처를 주었어요. 부모님이 세상 떠나기 전에도 저를 함부로 대했었지만 그래도 참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 시댁 식구들은 상처난 곳을 더욱더 후벼 팠었죠. 저도 사람인지라 한 번 잃게 된 이성을 붙잡을 수는 없었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들로 인해 시댁 집안 또한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사일을 하셨던 부모님께서 항상 바쁘게 살아오시다가 오래간만에 여유가 생기셨는지 여행을 다녀오신다는 연락을 받았었고 항상 저희 부모님께 잘했던 남편은 저 몰래 즐거운 여행 되시라고 용돈까지 넣어 드렸었죠. 그렇게 두 분은 전국 명소를 돌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부모님께서 사고가 난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연락이었죠. 그때가 추운 겨울도 아니었는데 10중 추돌 사고가 있었어요. 부모님의 차는 앞뒤가 흔적도 없을 만큼 참담했었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아보니 고속도로 바닥에 살얼음이 얕게 깔려 있었는데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차들이 부모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던 거고 저속 주행을 하시던 부모님께선 그대로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지 못하게 되면서 세상을 떠나신 거였어요. 사고가 나기 몇 시간 전에도 부모님과 함께 통화까지 했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 하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저로서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그렇게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고 남편의 도움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이 소식을 들은 시댁 식구들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 정신이 정말 나가버린 저를 바라보신 시모가 하셨던 첫마디가 아직까지 기억에 남네요. 내가 언젠가 한 번은 큰 사고가 날 줄 알았다니까. 퍽하면 여행만 다니시더니 결국 이 꼴을 당하셨구만. 내 아들 돈을 그렇게 빨아가시더니 욕심이 하늘을 찌르니까 벌을 받으신 거지. 네가 이렇게 넉나가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가서 어르신들 술도 좀 따라드리고 부족한 음식 채워주면서 감사함을 표해야지. 여기서 이러고 있는다고 세상 떠난 사돈분들이
다시 돌아오기라도 한다니? 너희 부모 장례를 왜 내 아들이 고생을 해야 되는 건데? 어차피 늙으면 세상 떠나는 거 조금 더 일찍 떠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언제까지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야? 엄마, 뭐 잘못 드셨어요? 한 분도 아니고 두 분 다 동시에 세상을 떠나셨다고요. 위로해줘도 모자란데 오늘만큼은 말 좀 가려서 해주시면 안 돼요? 평소에 이쁜 짓을 했어야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제가 며느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왔는 줄 아니? 그동안 행실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은 거라고. 제가 어머님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희 부모님 장례식에서까지 말을 함부로 하세요? 위로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으니까 볼일 끝나셨으면 돌아가 주세요.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상태라 그동안 시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저 또한 안 좋은 말들을 거침없이 뱉어대었죠.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서 세상 떠나셨는데 시모는 위로의 한마디를 해주시기는커녕 오히려 더 상처되는 말들을 하셔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쌓여왔던 불만들을 시모에게 쏘아댔고 저희 부모님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모로 시작된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이성을 잃은 시모는 장례식장 안의 물건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지셨어요. 남편도 시모의 돌발 행동에 많이 당황했는지 밖으로 모시려 했지만 아주버님이 남편을 밀치면서 더 큰 화를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엄마 몸에 손을 대는 거야? 당장 안 비켜? 그동안 얼마나 서운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시겠어? 우리가 도와달라고 손 내밀었을 때 조금이라도 생각해줬다면 우리의 관계가 이 정도로 안 좋아지지 않았을 거라고. 내 말이 틀려?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가족 아니냐고. 아주버님, 말 한번 잘하셨네요. 방금 어려울 때라고 하셨어요? 예전에 저희 가게가 많이 힘들어졌을 때 월세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위기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었는데도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라면서 아예 등을 돌려버리셨잖아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도와주는 게 진정한 가족이라고 항상 입에 달고 사셨으면서 왜 그렇게 하신 건데요? 그때 당시 저희가 너무 상처받아서 정말 인연 끊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고 오히려 더 장사가 잘 되니까 저희한테 뭐라도 뜯어먹고 싶어서 거머리처럼 붙어서는 떨어지지 않으려 하셨잖아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장사를 갑자기 하시겠다면 저희한테 돈을 달라고 하시면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저희 부부를 매몰차게 걷어차셨으면 당연히 바라시는 게 정상이 아닌 거죠. 예전에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가게가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배달 위주로 안주를 만들어 팔았었는데 처음에는 잘 되는가 싶더니 날이 가면 갈수록 어려움이 많았었죠. 그때 가게를 접고 다른 걸 알아봐야 될 정도로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월세를 낼 수 있는 돈이 없어 몇 달치가 밀리고 보증금에서 차감을 했었을 만큼 생활고에 시달렸었죠. 그때 남편이 시댁에 도움을 요청했었어요. 이미 저희 부부는 대출도 많이 받았었고 친정 부모님한테도 돈을 빌렸던 터라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았는데도 잘 안 되니까 남편도 많이 답답했는지 시댁에 찾아가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었죠. 하지만 어차피 망한 거 돈만 날린다면서 10원짜리 하나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그때 남편과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저희가 잘 되더라도
절대로 도와주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에 남편과 제가 할 수 있는 건 두 발로 뛰는 것밖엔 없었어요. 어차피 망하게 될 거라면 음식들은 전부 다 폐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엔 차라리 저희 가게를 알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기로 했었죠. 마지막 발버둥이었고 저희 부부는 전단지와 함께 술과 함께 할 수 있는 안주거리를 만들어 각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부 나눠 드렸습니다. 술집에서 안주 하나 시키다 보면 나중에 결제할 때 몇만 원이 나오잖아요. 저희는 부담스러운 가격을 확 낮췄고 굳이 나와서 술집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간단히 저희가 준비한 음식들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저희 가게를 모르는 지역 분들에게 계속해서 알렸습니다. 그렇게 되자 어느덧 배달 전화가 한두 통 오게 되었고 저희 부부가 계획했던 대로 조금씩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거의 1년은 남은 거 없이 전부 다 퍼줬었죠. 이런 노력이 결국 좋은 성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처음엔 작게 시작했던 사업이 점점 더 크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잘 되자 아주버님이 그걸 보고 배가 많이 아프셨는지 본인들도 해보겠다며 장사를 시작한다고 도와달라고 했지만 과거에 저희 부부한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도와주지 않았던 아픔들 때문에 일절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아주버님을 도와주는 게 좋겠다고 하셨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죠. 도와줬어도 아주버님은 준비 없이 무작정 시작했기 때문에 망하는 건 당연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저희 부부에게 탓을 돌렸고 서로의 감정이 안 좋았던 상태라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었죠. 시부모님께서도 집안의 장남이라고 아주버님 편만 들지 저희가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시댁에 가는 발길도 끊어버리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얼굴 안 보고 지내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런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오던 도중에 부모님께서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게 된 거였고 시모는 장례식장에 오자마자 저에게 마음을 곱게 쓰지 못해서 벌을 받게 된 거라며 상처되는 말을 꺼내셨던 거였어요. 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왔던 만큼 격한 싸움이 벌어졌었고 장례식장에서 한바탕 난리를 친 다음 시댁 식구들은 돌아가게 되었죠.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것도 충격인데 시댁 식구들까지 난리를 치고 가니 제가 버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부모님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면서 오열을 하다 지쳐 잠이 들었고 남편도 많이 힘들었는지 제 옆에서 잠깐 눈을 붙였었는데 갑자기 무언가 차가운 것들이 제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어요.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나 고개를 들어 올리자 집으로 돌아가신 줄 알았던 시모가 다시 나타나 큰 봉지 안에 들어있던 각 얼음을 제 얼굴에 뿌려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들어오셔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얼음을 제 머리 위로 쏟으시는 건데요? 뭐하러 또 오신 거예요? 저희는 어머님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요. 네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걱정돼서 정신 좀 차리라고 마트에서 얼음 한 봉지 사다가 머리에 뿌려준 건데 뭐가 잘못됐니? 부모가 세상 떠났는데 잠이나 자고 있으니 사돈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장례를 치르려면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조금 있다가 사람들 올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라.
시모는 갑자기 알 수 없는 말을 꺼내셨고 잠시 뒤 아주버님이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조이금함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죠.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고 있는데도 시댁 식구들은 저희 부부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모르는 분들이 저희 부모님 장례식장에 들어오셨고 시모의 안내를 받아 조의를 표하시더니 식사까지 하고 계셨습니다. 시모의 지인분 되시는지 끊임없이 들어오셨고 잠시 뒤 조이금 앞에 앉아있던 아주버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또다시 줄지어 들어오고 있는 분들과 인사를 주고 받으셨어요. 이번에는 아주버님 지인분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형님과 시부의 지인분들까지 줄줄이 들어왔고 남편과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장례식장 안에 시댁 식구의 지인분들로 꽉 차게 되었고 한참의 시간 동안 계시다가 모두가 돌아가시자 시댁 식구들은 구석 자리에 모여 서로 웅성거리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길래 남편과 함께 가까이 다가가 확인을 하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입을 다물지도 못할 만큼 충격을 받았었어요. 저희 부모님 장례식장에 왜 많은 분들이 와서 조의를 표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옥자는 나보고 온 건데 왜 당신이 가져가는 건데? 당장 이리 내놓지 못해요? 당신 지인분들 것만 가지고 가라니까.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돈 좀 만져보네. 당신 친구인 건 알겠는데 나도 옥자 씨한테 문자 보낸 거 같은데 이거 봐봐. 나도 연락했잖아. 당신 얼굴 보고 온 건지 아니면 내가 연락해서 온 건지 그것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옥자 씨가 그래도 좀 살아서 그런지 꽤 많이 넣어놨네. 거기에서 10만 원만 놔주면 안 될까? 이번에 등산복 좀 좋은 걸로 하나 장만하고 싶은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 큰며느리는 시애비한테 용돈 챙겨줄 생각 없는 거니? 너도 지인분들이 만만찮게 온 것 같던데. 아버님, 오늘 들어온 돈은 각자 가지기로 했었잖아요. 이렇게 돈 들어오는 게 쉬운 것도 아닌데 얼마나 된다고 여기서까지 뺏으려 하시는 거예요. 매달 용돈 드리잖아요. 어머님한테 달라고 하세요. 저는 이 돈 보태서 안마의자 하나 살 거라고요. 집에서 부업하는데 온몸이 쑤신다니까요. 당신은 얼마나 들어왔어? 나는 생각보다 몇 명 오지 않아서 금액이 많지는 않네. 오래간만에 낚싯대 좀 몇 개 사려고 했는데 턱도 없겠다. 엄마, 저 돈 좀 주시면 안 돼요? 네가 나한테 돈을 줘야지. 엄마가 너한테 돈을 줄 나이니? 여태까지 뒷바라지 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집에 낚싯대도 많은데 뭐하러 또 사겠다는 거야? 엄마 해외여행 좀 다녀오게. 그 돈 엄마한테 줘라. 이럴 때 효도하는 거지. 언제 하려고? 맨날 말로만 그러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효도 좀 해보라고. 다들 여기서 뭐 하세요? 갑자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뭐 하시는 건가 싶었는데 이게 목적이었어요? 세상 떠나신 장인 장모님을 이용해서 돈을 받으려고 이런 일을 꾸민거냐고요. 그 돈들 도로다 넣어두세요. 여기에서 먹고 마신 음식들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어떻게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다들 이 모양인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얼마나 나왔다고 그래? 그 정도는 너희 보고 온 사람들의 조의금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잖아.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되는 법이야. 돈 들어올 곳이 생겼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야 있겠어?
한 사람만 세상 떠났다면 오지도 않았겠지만 너희 사돈이 두 분 다 세상을 떠났으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 주려고 찾아온 거다. 와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리고 사돈 두 분 생전에 우리랑 아는 지인분들 같이 동반여행도 가고 식사도 가끔 했어서 다리 건너 아시는 분들이라 어려운 발걸음 하신 거야. 우리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볼일 끝났으면 이제 그만 집으로 가서 해결 보자고. 저는 시댁 식구들의 생각 없는 행동들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 주저앉아 그 모습들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고, 남편은 시댁 식구들을 밀치면서 각자 나눈 조의금을 뺏으려고 난리를 쳤어요. 하지만 시부가 남편을 밀치면서 제지를 했고, 시댁 식구들은 급하게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장례를 이용해 돈 벌 생각을 한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상 인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부모님의 합동 장례가 끝이 나면 두 번 다시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의 장례를 힘겹게 끝을 낼 수 있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과의 연락은 전부 차단했어요. 앞으로 어떠한 도움을 요청한다 해도 조금도 도와주지 않을 생각이었죠. 시댁 식구들 또한 저희 부부에게 더는 연락이 오지 않았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부모님이 세상 떠나신 지 2년이 넘어가는데도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부모님과 함께했던 동네만 지나쳐도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정도로 시간은 더 필요했어요.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남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와서 그런지 저처럼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었죠.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었어요. 아이들도 하루가 다르게 자랐고, 그래도 가족끼리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저만 바라보면서 살아오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보낸 슬픔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는 없었죠. 이런 삶을 유지해 오면서 사는 동안 저희는 체인점도 몇 개 오픈하게 되었고, 안정적으로 가게 운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오픈한 가게에서 연락이 왔고 황당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와 가족이라면서 음식을 무상으로 가져가려는 손님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사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바꿔달라고 하자 수화기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다름 아닌 아주버님과 형님이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처음 듣게 된 목소리였죠.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이제 막 오픈한 가게에 안 좋은 소문이 돌면 안 되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응을 했어요. 무슨 일 때문에 오픈한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냐고 물어보았죠. 재수씨, 오래간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요? 아니, 우리 동네에 체인점을 냈으면 먼저 연락을 줬어야죠. 한잔하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재수씨 가게가 딱 보이길래 너무 놀라서 들어와 보니까 알고 보니 체인점이더라고요. 요즘 상당히 잘 나가나 봐요. 저희는 매일이 아주 죽을 맛인데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면 좋아요. 맨날 술 생각나면 여기 와서 먹어도 되는 거죠. 가족이니까 여기에 있는 음식들은 전부 무상으로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와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었는데 여기서 재수씨 가게를 보게 될지는 정말 몰랐네요. 그런데 이 사장이 내가 가족이라고 했는데도 음식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을 들었는데 화가 안 나겠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몇 개 더 시켜 먹는 게 좋겠네.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죠? 나도 할 말이 있으니까 좀 바꿔줘 봐봐. 여보세요? 동서, 나야.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지? 요즘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면 안 될까? 우리가 생활이 많이 힘들거든. 그래서 살 길이 막막한데 오래간만에 통화한 김에 우리 좀 도와줘.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순 없잖아.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다고. 일단 그런 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막 오픈한 가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러지 말고 나오세요. 제가 사장님한테는 좋게 말씀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동서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언제 다시 연락 줄 건데? 나 내일부터 여기 와서 일하면 되는 거야? 미리 돈부터 당겨주면 안 될까? 갑작스럽게 연락을 하게 된 형님 내외는 어이없는 말들을 늘어놓고 있었죠. 둘 다 술에 취해서 혀까지 꼬여서는 제대로 말도 못하길래 일단 대충 둘러대고 돌려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을 남편도 듣게 되었고 저희는 다음날 새로 오픈한 가게로 출근을 했어요. 그렇게 장사 준비를 도와주고 있는데 전날에 저와 통화한 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는지 형님 내외가 가게 문을 열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또다시 마주하게 된 시부모님이 들어오셨어요.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과의 끈질긴 인연 때문에 너무 짜증이 몰려왔어요. 좋은 기억도 없고 그동안 며느리로 살면서 온갖 상처를 받았던 저는 그 사람들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는 없었죠. 저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댁 식구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시모가 갑자기 양파를 걷어붙이더니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사장님은 당황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제가 나오시라고 했는데도 시모는 주방에서 사장님이 만들던 음식을 대신하고 있었죠. 일단 나오시라고 했잖아요. 왜 제 말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창 가게 오픈 준비해야 되는데 이러시면 방해만 된다고요. 그만 좀 나오세요. 어제 나랑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 나 오늘부터 여기에서 일하기로 했잖아. 내가 힘들까봐 아버님 어머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거든. 가게가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신없고 포장 주문 손님들도 많다며. 그럼 일손이 부족할 거 아니야. 여기 직원 몇 명으로 돌아가는 건 쉽지 않잖아. 그 대신 우리 부부랑 아버님 어머님 월급까지 신경 써줘야 되는 거 알지? 이래서 가족이 있어야 되는 거야. 힘들 때 항상 옆에서 도와주잖아. 우리가 그동안 얼굴 안 본 사이에 동서가 많이 힘들었는지 살이 아주 쏙 빠졌네. 몸도 고생, 마음도 고생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앞으로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전부 다 얘기해.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일단 테이블부터 닦아야 되겠지? 이 가게는 배달 위주라서 그런지 홀에는 테이블이 몇 개 없네. 남의 가게에 무작정 들어와서 행패 부리지 말고 그만들 나가주세요. 가족이면 이렇게 밀고 들어와서 억지를 부려도 되는 거예요? 경찰이라도 부를까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일하는 거 보고 결정해라. 그럼 되는 거 아니니? 아들, 너는 도대체 누구 편인 거야? 내가 남도 아니고 너를 낳아준 엄마인데 계속 매몰차게 행동할 거니? 엄마가 전부치는 건 기가 막히게 하는 거 알지? 주방은 내가 책임지고 할 테니까 너희들은 재료나 다듬고
홀 청소나 좀 해라.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사장님, 새로 고용한 직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제대로 굴려주세요. 그리고 채용을 할지 안 할지 그건 제가 생각해 볼게요. 사장님은 당황한 얼굴로 시댁 식구들에게 일거리를 제시해 주셨고 저는 그 모습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냐며 물어보길래 시댁 식구들이 무슨 생각으로 왔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고 전했어요. 그렇게 한 3시간 정도 지나자 처음에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와 다르게 계속 제 눈치를 보면서 불만 섞인 표정으로 가게 일을 도와주길래 무슨 문제가 있냐며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자 주방에 있던 시모가 언제까지 서서 전을 부쳐야 하냐고 뒤집개를 집어 던지셨습니다. 저는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주방으로 들어가 던진 뒤집개를 다시 주워들어 시모에게 건네드렸어요. 돈을 벌려고 왔으면 똑바로 일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며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돈을 줄 수 없다고 말씀드리자 시모는 툴툴거리면서 다시 뒤집개를 집어 들었습니다. 저는 시모 옆에서 묵묵히 음식 만드는 걸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한번 뒤집개를 던져 버리시더니 가게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면서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꼴값 그만 떨고 제가닥 전이나 붙여라. 시애미가 힘들게 땀 흘리면서 이 짓을 왜 해야 되는 건데? 나는 용돈을 받으러 온 거지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란 말이다. 지금 남의 가게에 함부로 들어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을 누가 이렇게 형편없이 붙이라고 했어요. 정성이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저희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일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형편없어서 돈은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어머님이 만드신 전들 전부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저희가 적자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가게 주인은 제가 아니라 이분이세요. 남의 가게에 함부로 들어오시면 그건 영업 방해죄인 거 아시죠? 가족이라고 해서 공과 사도 구분 못하시면 당연히 그에 따른 처벌은 감수하셔야죠. 일하실 생각도 없으신 것 같으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열심히 붙이신 저는 가져가셔도 돼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이거라도 가져가셔서 밥 반찬으로 드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할 말 다 끝난 것 같으니까 그만 나가주시죠.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시모는 갑자기 던져버리셨던 뒤집개를 들어 제 뺨을 올려 치셨어요. 너무 화가 난 저도 이 아줌씨가 미쳤나 라고 하며 시모가 들고 있던 뒤집개를 빼서 시모의 뺨을 내려쳤죠. 그리고 남편한테 당장 경찰에 영업방해죄로 신고해달라니까 시모는 그동안 많이 참았다면서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대셨습니다. 저도 질세라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에서 난리를 치게 되었죠. 남자들이 저와 시모를 겨우 뜯어 말렸고 형님은 흥분해 있는 시모를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시모가 분이 안 풀리셨는지 오늘 날 잡았다면서 싱크대에 있던 손잡이 달린 바가지를 들어 펄펄 끓는 튀긴 기름을 한가득 퍼올렸어요. 남편은 크게 다칠지도 모른다면서 내려놓으라고 했지만 시모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렸죠. 제가 시모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자 2번 다시 앞을 못 보게 할 줄 알라며 바가지에 담겨있던 기름을 뿌리려는 순간 미끄러운 바닥에 중심을 잡지 못한 시모는 들어 올렸던 바가지를 하늘 높이 들어 올렸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버티면서 한쪽 팔로 형님의 손을 잡아 끄는 순간 줄줄이 넘어지면서 주방에 있던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
기름이 한가득 쏟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펄펄 끓고 있던 기름이었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 닿는 순간 치익거리며 피부가 익는 소리와 함께 모두들 비명을 질렀어요. 그 사이 경찰들이 가게로 들어왔고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된 경찰은 서둘러 119에 신고를 해서 시댁 식구들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려드리기 위해 가게 내부에 있던 CCTV를 보여준 뒤 전부 다 설명을 해줬죠. 저희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경찰분들은 시댁 식구들이 치료가 끝나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남편과 저는 어질러진 가게를 전부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피해를 입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 사과를 드린 뒤 피해 보상금을 따로 챙겨 드렸어요. 그렇게 가게의 일을 정리한 다음 남편과 함께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고 이미 치료가 끝났는지 병실로 옮겨졌길래 들어가 시댁 식구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순간 생각보다 심각해진 상황에 저는 인상이 찌푸려지고 말았습니다. 제일 심각한 건 시모와 형님이었어요. 시모는 두 눈꺼풀에 화상을 입어 앞을 볼 수 없게 붕대를 감고 있었고 형님은 머리와 이마 쪽에 화상을 입어 머리카락도 듬성듬성 빠진 상태로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주버님과 시부가 누워 계셨는데 목 쪽과 몸에 화상을 입은 상황이었죠. 기막힌 광경에 남편도 그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괴로움의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옆에 계셨던 의사는 치료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다며 시모와 형님은 6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해야 될지도 모른다며 시모는 실명까지 가게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죠. 시모는 의사의 말을 들었는지 흐느끼며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 마음을 곱게 쓰셔야죠. 도대체 이게 하루아침에 무슨 상황이에요? 저희가 자초한 일이 아니니 도와주지 않을 거고 치료비 또한 알아서들 해결하세요. 당신들의 욕심이 결국 화를 부른 거니 모든 걸 본인들이 감당하셔야죠. 저와 이 사람한테 그동안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과거를 되돌아보시며 치료 기간 동안 뉘우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시부와 아주버님은 몸에 화상을 입었는데도 입은 살아있으셔서 참회를 하시는 말보단 가족들끼리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시댁 식구들에게 조금도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저는 사상 초유의 복수를 시작할까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와 형님은 더욱더 힘들어질 테고 시부와 아주버님 또한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겠죠. 하지만 저는 과거에 받았던 아픈 기억들 때문에 일절 도움을 주지 않으려고요. 땅을 치며 눈물을 쏟아내도 제 마음의 문은 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들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남편과 함께 앞으로 있게 될 날들에 대해 지혜롭게 행동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현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의견을 주셔도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불행이 아닌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